네, 안녕하세요. 사고책방에서 60번째로 소개하고자 하는 책은 바로 그 많던 똑똑한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의 성함 조남은 권재원이라는 분이신데요. 권재원 작가님은 현재 이제 교육 칼럼니스트로 이제 뭐 교육 관련된 글도 쓰시고요. 현직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피사라고 들어보셨나요? 피사는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피사는 주로 OECD 회원국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러지지만 비OECD 가입국 학생들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저도 드문드문 듣기만 하다가 이 책을 읽고 개념을 약간 이해했습니다. 요새 교육계에 계신 분들과 교육에 민감한 학부모들께서 피사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왜 피사에 열광할까요? 한국도 가난하고 힘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각종 통계에서 선진국, Advanced Countries로 분류되지만 1980년대 이전에 태어난 분들에게는 아직도 한국과 선진국을 구분해서 부르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런 처지였기에 우리에게 세계 수준이라는 말은 언제나 힘써서 도달해야 할 지상 목표였습니다. 우리가 서양을 의식하고 세계화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투지를 불태우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치욕, 전쟁과 분단은 모두 근대화가 늦었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비극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어요. 근대화가 늦었으니 한시라도 빨리 서양과 일본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이죠. 학생들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공부에는 올림픽도 금메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995년 국제 수학 과학 성취도 평가인 TIMSS Trans-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가 시작되면서 마침내 공부에도 올림픽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TIMSS는 모든 선진국이 참여한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가 주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큰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2000년 피사가 나타났습니다. OECD가 주관하고 모든 선진국들이 3년마다 한 번씩 학업 성취도를 넣고 겨루는 공부 올림픽이나 마찬가지였죠. 이 책은 어쩌면 읽기에 불편한 내용을 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세계 교육의 흐름과 강제적인 학습 노동 또는 사교육의 우격다짐으로 이끌어온 우리나라 교육이 얼마나 엇박자인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탁월한 성취에 얼마나 슬픈 그림자가 감춰져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에요. 3년마다 한국 교육계는 긴장 상태에 빠진다고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시행하는 피사라는 평가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이대로는 다음 피사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자기들에게 교육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반 국민들도 피사라는 용어까지는 모르더라도 적어도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말로는 알고 있고 막연하게 핀란드와 한국이 선두를 다투고 있다 정도로 알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피사를 학업 성취도 평가로 보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말을 쓰려면 도달해야 할 목표 지점이 있어야 하고 그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지 성취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사에 참가한 나라들은 저마다 독자적인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저마다 독자적인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말로는 평가로 똑같이 번역되지만 영어는 여기에 해당하는 두 단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합니다. 바로 evaluation과 assessment가 그것입니다. 우선 evaluation은 문자 그대로 평가 대상의 가치를 측정한 것이에요. evaluation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같은 척도로 가치를 측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ssessment는 평가 대상이 현재 갖추고 있는 가치 양면이라 그러한 가치를 획득하는 과정이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마디로 피드백을 받기 위해 평가하는 것이에요. 피사는 일단 assessment입니다. 2002년에 발간된 피사의 첫 번째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피사는 학습 결과가 아니라 학습할 능력을 평가해요. 피사 사무국은 교육의 목적이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세 가지 측면에서 경제 발전에 기여합니다. 첫째, 양질의 숙련된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둘째, 갈수록 경제적 가치가 중요해지는 지식의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어요. 셋째,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시민, 소비자를 양성함으로써 내수 시장을 확대하고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피사는 만 15세를 평가 대상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OECD 국가들 대부분이 15세까지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경제학에서는 15세라는 나이를 경계로 성인을 구별하는 방식이 낯설지 않습니다.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사회의 모든 영역에 경제 논리, 시장 원리가 팽배하게 되었어요. 신자유주의는 철저히 인간 자본론에 입각해 교육을 바라봅니다. 교육에 투자된 결과는 경제적으로 측정 가능한 인간 자본 형태의 산출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육을 인재 양성의 수단으로 보는 것은 어떤 형태든 인간 자본론입니다. 인간 자본론 입장에서 기업과 자본가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어른이 되면 일 잘하는 학생을 길러달라고 세금을 내는 것이에요. 기업의 입장에서 인간 자본은 결국 노동력입니다. 지난 20년 사이 인간 자본론의 관점은 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쳤습니다. 정부는 나라 돈에서 더 많은 부분을 교육에 투입할수록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어 국내 총생산이 증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 역시 교육을 경제적 관점의 투자로 보는 것이에요.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교육부의 명칭을 교육인적 자원개발부로 개칭함으로써 인간 자본론이 자신의 교육관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 부처의 이름이 이렇게 인간 자본론의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좋아하지만 이런 면모가 있었군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자, 투자자들은 투입이 늘어나면 그만큼 산출도 늘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전에는 투입을 주저합니다. 특히 산출이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인 가치의 형태로 나타나는 교육, 문화 분야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공공성을 가진 가치자로 간주했던 1980년대까지 입장은 신자유주의자들에게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교육의 다양한 영역을 계량화, 수치화하는 기법들을 앞다투어 개발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교육의 결과를 계량화, 수치하면 투입한 것에 비해 산출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자본론이 말하는 교육의 산출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경제기구로서 OECD는 세계의 기업인으로부터 학생이 교육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불만을 수합했습니다. OECD는 각 나라의 공교육이 현재 그리고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는 데 성공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비교 분석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PISA는 교육의 관점에서 학력이 아니라 경제의 관점에서 역량을 평가한 것이에요. PISA가 등장하기 전까지 교육은 어디까지나 유네스코의 일이었고 교육의 경제 논리를 들이대는 것은 매우 금기시되었습니다. 유네스코의 약자가 United Nations for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인 건 한지 얼마 안 됐는데요. 유네스코가 본래 교육, 과학, 그리고 문화적 단체인 것, 이걸 얘기한 건데 저는 문화를 얼핏 알았어요. 근데 교육과 과학은 사실 잘 몰랐습니다. 제가 유네스코에서 막 이런 문화 유산 같은 거, 이런 이제 한국에 있는 거 이런 문화 유산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예전에 막 통역하러 2015년에 좀 여기저기를 다녔던 경험이 있어서. 네, 그렇지만 그래서 문화는 알았는데 딴 건 좀 잘 몰랐네요. 아무튼 자, 유네스코가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은 원칙적으로 기본권, 민주주의, 그리고 지속 가능성입니다. 물론 유네스코도 경제적 관점에서 교육을 통한 빈곤의 퇴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교육을 통한 문화 간의 대화와 이해, 그리고 세계 평화, 그리고 인간성의 전체적인 증진, 그리고 민주주의의 정착 등을 강조한 게 바로 유네스코가 그렇게 강조했어요. OECD는 21세기 생산 요소들을 노동, 자본, 지식으로 세분화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이란 개인 간의 차이 없이 시간으로만 계산되는 인간의 힘을 의미합니다. 자본은 돈을 포함하여 이미 생산된 것들 가운데 더 많은 생산을 위해 활용되는 도구 혹은 그러한 도구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통칭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이란 자연에 대한 지식은 물론 노동과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나아가 새로운 노동과 자본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두 이르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단순한 일을 통해 노동의 결과를 얻었고 그를 기반으로 다양한 자본을 축적했으며 축적된 자본을 활용하는 다양한 생각, 즉 지식을 생산에 투입했습니다. 이렇게 인류 최초의 생산은 노동이 자본이 지식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OECD는 이를 1차 패러다임이라 부릅니다. 이 1차 패러다임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는 노동입니다. 우리가 흔히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사건은 자본과 노동의 순서를 바꿔놓았습니다. 생산의 우선순위가 노동이 아니라 각종 기계와 설비, 즉 자본이 된 것이에요. 이러한 기계와 설비를 관리하고 제작하고 발명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 매우 중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과학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대규모의 생산 설비는 인간 노동자와 결합해 근대 자본주의의 시작을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의 가치는 부차적인 것으로 전락했고요. 대량 생산 시기의 노동은 1차 패러다임 때처럼 단지 팔다리만 튼튼하면 되는 그런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최소한의 지식이 필요했고 노동자는 자신이 편한 방식으로 일하기보다 기계의 시스템에 맞춰 다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도록 훈육되어야 했어요. 2차 패러다임의 생산 구조는 곧장 교육 현장에도 이식되었고요.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를 생산한 것이 바로 근대 공교육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공교육은 그저 읽고 쓰고 계산할 줄만 알면 되는 훈련된 노동자를 기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교육 지표라 해도 문맹률 정도면 충분했어요. 피사처럼 복잡한
평가 지표까지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대 산업 사회의 상징이었던 제철소가 유럽과 미국에서 사양 산업이 되고 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 등 제3세계로 넘어가는 순간 기계 설비를 제작하기 위해 엄청난 기술과 자본을 투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더구나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자본에 관한 전 세계가 거의 평준화되었습니다. 투자할 만하다고 여겨지면 언제든지 전 세계에서 자본이 몰려드는 3차 패러다임의 시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지식이 생산의 중심이 된 시대에는 누가 더 빨리 더 많은 지식을 창출해내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됩니다. 과거의 폐쇄적이고 경직된 구조로는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이 나타났다 사라진 것이에요. 이제 지식은 소수의 엘리트가 창출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 즉 집단 지성 간의 네트워크 속에서 창출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근대 공교육은 소수 엘리트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같은 노동자로 길러내는 교육이었어요. 시험 역시도 사실상 학생들에게 주어진 지식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모두가 똑같은 삶이 되라는 강력한 압박이었지. 1990년대 후반부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같은 교육으로는 미래에 대비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감돌았고 각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저마다 교육개혁에 착수했습니다. 2000년에 처음 실시된 PISA는 이러한 생산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른 위기감에 의한 것이었어요. OECD는 최강국들이 이미 현실화된 3차 패러다임에 필요한 사람들, 즉 낯선 것들을 학습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배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어떤 나라가 거기에 성공하고 있으면 어떤 나라가 실패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PISA의 목적이 이전의 국제 학업 평가와는 근본적으로 다름을 기억해야 해요. OECD는 교육 목표에 해당하는 핵심 역량을 정의하는 프로젝트도 함께 가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핵심 역량 정의와 선택 프로젝트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흔히 줄여서 DESECO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DESECO의 핵심 역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회와 개인에게 가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역량. 둘째, 가능한 한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역량. 셋째, 전문가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중요한 역량. 자, 이렇게인데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역량은 결국 다음 세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째, 도구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가? 원래 도구는 습득의 대상이면 활용의 대상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지식, 언어 등이 모두 포함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도구들을 얼마나 많이 다루고 또 알고 있는가가 곧 역량과 같은 뜻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식의 접근은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제 개인은 도구의 세계에도 적용해야 하는데 이는 자신과 도구를 함께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능력, 도구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지식과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능력도 갱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PISA는 DESECO가 정한 핵심 역량에 따라 학생들이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핵심 역량은 타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날 지식은 고독한 천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개인은 지속적이고 고정적인 조직이 아니라 네트워크 속에서 살아가야 해요. 21세기에는 낯설고 이질적인 타인과 관계를 맺는 능력, 그리고 타인과 협력하는 능력, 마지막으로 이러한 공동 작업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관리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세 번째 핵심 역량은 자기 중심을 잡을 수 있는가? 입니다. 아무리 도구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잘 하더라도 그 안에서 자기 중심을 잘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호작용의 네트워크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여기에는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대신 상황 전체를 조망하고 큰 그림 속에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삶을 장기간에 걸쳐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권리, 흥미, 요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도 DESECO 이후 교육과정을 손보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배우는지가 중요했던 기존의 교육과정을 내용 중심으로 규정하고 이를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 바꾸겠다고 고안한 상태입니다. 이쯤 되면 PISA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어요. 아니, 과연 PISA는 핵심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 수 있는가? 읽기, 수학, 과학 등 3대 영역의 소양이 높다는 것을 곧 삶의 도전에 직면할 수 있는 역량 수준이 높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PISA 역시 시험 점수만 높은 생활 바보들을 양산한 것이 아닐까? 직관적으로 그 대답은 PISA의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OECD가 말하는 핵심 역량은 공교육의 체제, 교육과정의 대규모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데 PISA는 여전히 기존의 내용 중심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핵심 영역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PISA의 평가 영역과 평가 방식에도 큰 변화가 필요할 것이에요. PISA는 수능이나 학업 성취도 평가처럼 확정된 틀을 갖고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평가가 아닙니다. PISA의 목적은 바뀐 패러다임에 맞춰 새로 요구되는 능력을 학생들이 공교육을 통해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진단하는 것이에요. PISA가 회를 거듭하면서 발전한 진행형의 프로그램이라는 의미입니다.
피사가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학습 능력 혹은 학습 소양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literacy입니다. 앞으로 마주치게 될 새로운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뜻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평생학습입니다. 피사는 공교육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바로 이 평생학습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에요. 피사는 대규모의 종단 연구입니다. 종단 연구라는 것은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걸쳐 일관된 척도로 같은 연령대의 학생들을 평가함으로써 공교육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겠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피사는 평가 지표의 난이도가 체중계의 눈금처럼 일정하게 안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합니다. 한국에서 피사 결과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은 사실 성취도가 아니라 국가 간 순위일 것이에요. 하지만 피사는 절대 평가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피사에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줄을 세운 국가 간 순위는 그리 중요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에서 피사 관련 보도들은 거의 항상 국가 간 순위 변동을 중심으로 이루었습니다. 한국은 교사가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직업이 되어 있고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충원되는 나라. 교사들이 저는 4년제 대학 졸업자이며 심지어 석사 이상 학위 보유자가 3분의 1이 넘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이 점은 바로 한국의 강점이죠. 사실 우리나라만 순위에 신경 쓴 것이 아닙니다. 아닌 척하면서도 이른바 선진국들은 모두 순위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